지난 30년 동안 정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경제 거인, 바로 일본 이야기인데요. 이 일본이 드디어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일종의 체제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장이 거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봤던 이 잃어버린 30년, 이게 정말 끝난 걸까요? 자, 오늘 이 문제에 한번 깊게 들어가 보시죠.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요, 그냥 한나라 경제가 좀 살아난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자금의 흐름, 우리가 머니 무브라고 부르는 이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체제 전환, 즉 레짐 시프트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을 꽁꽁 묶어놨던 30년 악몽의 실체부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증거들을 아주 냉정하게 데이터로 확인해 볼 겁니다. 물론 그 1,000조 달러가 넘는다는 어마어마한 부채 문제, 이 방안의 코끼리도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2026년에 바라보는 우리 포트폴리오에 대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세대, 그러니까 30년 동안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이 디플레이션 마인드셋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는지 그 배경부터 빠르게 한번 짚어보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 사회를 지배했던 믿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물가랑 월급은 절대 안 오른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소비를 계속 미루고 기업들은 투자는커녕 현금만 끌어안고 있었죠. 이게 바로 일본을 그 길고 긴 침체의 늪에 빠뜨렸던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데이터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규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지속성이에요. 유가가 잠깐 올라서 이런 이벤트성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무려 41개월 연속으로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었다는 건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규범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좀 변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이 사회 전체의 새로운 규범, 즉 노음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나라 전체의 경제 심리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변화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제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사업계획의 기본값으로 깔고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격 올리는 걸 벌벌 떨면서 망설였다면 이제는 원가가 올랐으니 가격 인상은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됐고요. 월급도 예전처럼 보너스로 때우는 게 아니라 아예 기본급 자체를 올리는, 그러니까 영구적인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행동 변화를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기업들이 더는 현금만 쌓아두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해서 설비 투자도 하고 사람도 더 뽑고 있다는 거죠. 드디어 경제의 혈액이 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일본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방 안에 있는 거대한 코끼리, 일본의 막대한 정부 부채죠. 이 문제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시한폭탄일까요? 네, GDP 대비 260%. 와, 이 숫자만 딱 보면 진짜 무섭죠? 아니, 당장 국가 부도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 이런 부채 문제는 숫자의 크기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과 구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은 사실상 자기 자신한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채의 90% 이상을 일본 국민이나 기관들이 갖고 있으니까 갑자기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외환 위기, 이런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거죠. 거기다 일본은행, BOJ라는 아주 막강한 최종 구매자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GDP가 커지니까 세금도 자연스럽게 더 거치고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부채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심지어 일본은행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비밀병기까지 손에 쥐게 됐습니다. 예전에 디플레이션 막겠다고 시장에서 사들였던 37조 엔어치 주식 ETF가요. 지금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그 가치가 100조 엔이 넘어버린 겁니다. 이걸 팔아서 남는 엄청난 차익을 정부에 넘겨주면 굳이 새로운 빚을 내지 않고도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지켜주는 방패가 된 셈이니까요. 자, 좋습니다. 이제 일본 내부의 병론은 충분히 확인했어요. 구독자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중요할까요? 일본의 각성은요, 곧 글로벌 자금 흐름의 대지각 변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난 30년간 사실상 제로금리였던 엔화는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다른 나라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자본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역학은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 규모 좀 보세요. 약 1615조 엔. 정말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돈이 금리가 낮은 일본을 떠나서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미국으로, 유럽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투자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실체입니다. 물론 이 모든 돈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일본으로 돌아온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미니머니 무브만으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겁니다. 해외로 나갔던 일본 돈이 조금씩이라도 돌아오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엔화는 강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엔화 약세에 기대서 수익을 냈던 많은 투자 전략들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시장을 겪어보니까요. 이런 거대한 체제 전환기에는 고점이나 저점을 맞추려고 예측하는 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더 중요한 건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그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일본 자산을 둘러싼 근본적인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첫째, 일본 주식은 이제 구조적인 아주 긴 호흡의 상승 추세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엔화. 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강세로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환 노출로 갈 거냐, 환 해지를 할 거냐, 이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를 예로 들면요. 저는 지금 일본 대형주 ETF 비중을 조금씩 늘리면서 엔화 가치 상승에도 일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흔들린다? 저는 오히려 그걸 비중 확대 기회로 보고 접근할 생각입니다. 이 변화의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여진에 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질문입니다.